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 빅 이벤트들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FOMC 얘기하기에 앞서서 5월 CPI 발표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연준이 기다리는 인플레이션 둔화 나타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밤에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뭐 시장의 기대치는 3.4% 전년 동월비 상승입니다. 뭐 크게 보면 미국 물가가 뭐 작년 이후로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목표치인 2%와는 지금 뭐 거리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오늘 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또 내일 새벽에 바로 또 6월 FOMC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녹여져서 내일 아침 우리 증시에 전해지겠습니다만은 물가 지수 자체로만 보면 여전히 좀 끈적끈적하고 중앙은행이 쉽게 금리를 낮추는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여전히 물가가 높다라고 좀 생각되는 그런 정도 수치로 지금 컨센서스는 그 정도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CPI 발표 물가 여전히 끈적끈적하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고용 지표는 요즘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요. 5월 뭐 비농업 고용 시장 예상치 크게 상회했고요. 기업 조사가 아닌 또 뭐 가계 조사를 보면 고용 시장이 뭐 그렇게 견조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미국 고용 시장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고용뿐만 아니라 지금 뭐 뒤섞여 있는데요. 그래도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 참 강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금융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2024년의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2.4%거든요. 근데 연준이 작년과 재작년까지 그렇게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뭐 1.7%, 1.8%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거보다 2년 연속 지금 성장률이 높다는 거는 뒤집어서 말하면 연준이 금리를 올렸지만 긴축의 효과가 안 먹히고 경기가 너무 강하니까 물가가 지금 안 잡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잡히는 이유는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만 하더라도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5.9%였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벌이는 작년에 러시아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4%인데 이게 미국과 같이 경기가 본질적으로 나쁘지 않은 나라가 GDP의 6% 가까운 적자를 낸다는 거는 재정 적자를 낸다는 건 저는 조금 뭐 과하게 쓰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경기는 생각보다 괜찮고 그러니까 물가는 안 잡히고 연준은 금리를 많이 못 낮추고 뭐 이런 조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경기가 괜찮으면 뭐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금리가 너무 오래 가면 생각지도 않은 데서 경제가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뭐 지금은 시장은 크게 걱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미국의 지방은행들, 심지어는 미국의 큰 은행들, 대형 은행들도 지금 뭐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낮은 장단기금리 역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엔 미국 경제가 조금 둔화되더라도 좀 경제에 김이 빠지면서 물가가 안정이 되고 연준이 금리를 낮춰주는 게 전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조합인데 좀 미국 경제가 조금 과하게 뜨거운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지출이 긴축 효과를 줄였다라고도 봐주셨고 고금리 장기화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초미의 관심은 FOMC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텐데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샤나 시셀 벤리온 캐피털 매니지먼트 CEO의 인터뷰를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I think the Fed will hold pat. I think they will continue with their hawkish language. I think the CPI print is interesting. We had a relatively good CPI print last month.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we had several months where it was coming in hotter than expected. It was the first time it didn't do that. But I have concerns because there are some liquidity things going on broadly in terms of the Fed selling off its balance sheet. It kind of has decreased the amount that they're selling right now, which is positive liquidity. There's some fiscal policy going on that pushes demand up. So
this is an interesting number to me. I don't think it'll be crazy. I don't think it'll, be much higher than expectations, but I would keep an eye on it just because I think that there's some tailwinds to inflation that are not positive, that are coming, which are concerning. And I think for that reason, the Fed's going to hold pat because I think they see it too. The market's pricing in a 51% chance of a September rate cut. There's a higher probability of a December rate cut. I'm more inclined to December, although I've kind of all along said I didn't think it would be this year. I think if it is going to be this year, it's going to be December. I don't think it'll be September. Apple has moved up quite a bit. That's a large part of the NASDAQ. NVIDIA continues to do pretty well. They just did their 10-for-1 stock split, which is largely bullish. I think we're continuing to see the impact of a few names, mostly in technology, affecting the NASDAQ, but that's why you see the NASDAQ up and the other indices are struggling a little bit. 네, 샤나 시셀 CEO의 인터뷰 보고 오셨는데요. 올해 뭐 금리 인하가 있다면 12월일 것이다. 어쨌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많이 후퇴했다는 점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센터장님, 이번 FOMC에서 점도표가 새롭게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변화에 관심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이제 점도표라고 하는 거는 FOMC 멤버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지 자기 생각을 이제 찍는 거거든요. 네. 근데 3, 6, 9, 12월 FOMC가 끝나고 점도표가 새로 발표가 되는데 지난 3월 점도표를 보면 연내 3회 금리 인하인데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기대는 많이 후퇴하고 있어서 대체로 연내 2회 금리 인하 정도로 좀 수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점도표라고 하는 게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그 FOMC 위원들의 평가기 때문에 뭐 금융시장이 그 평가를 뭐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들의 기대 자체도 뭐 3개월마다 많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시장의 기대치인 연 2회 정도 금리 인하라 그러면 대체로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정도이기도 하고 뭐 그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이 뭐 굉장히 실망스러워하거나 혹은 깜짝 놀라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점도표 연내 3회 금리 인하를 표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회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뭐 이렇게 요동을 치는 상황에서도 상승 추세 이어왔습니다. 미국 증시 이렇게 강세를 보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압도적인 AI의 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올 들어서만 150% 가까이 올랐고 또 오늘 새벽에는 애플이 또 뭐 7%나 급등을 했죠. 이 두 종목이 세계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뭐 전부 AI입니다. 뭐 금리야 뭐 어떻게 됐던 간에 AI 산업에 대한 높은 성장성이 투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미국 시장도 올라가는 종목이 좀 슬림화되고 있다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많이 듣는 다우 지수는 작년 말에서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코스피보다 더 낮지도 않아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다우지수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엔비디아 안 들어가 있고요. 다우지수는 전통적인 산업에 속한 종목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도 많은 종목들이 한꺼번에 올라가면서 좀 많은 종목들이 해피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그런 힘이 그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다우지수를 보면 조금 이제 나스닥과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미국 증시의 강세 압도적인 AI의 힘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가 많이 후퇴한 상황에서도 뭐 이렇게 기술주 중심으로 랠리 이어왔다는 점을 보면 올해 만약에 뭐 금리 인하가 뭐 예상보다 적게 이루어지거나 없다고 해도 뭐 시장은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종목들이 계속해서 뜀박질을 해야 되거든요. 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할 때마다 투자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높은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 우려가 있고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는 또 그런 우려 때문에 주식을 파는 사람도 있었지만 3월과 6월 실적 발표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AI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생각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60%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떤 비즈니스도 영업이익률이 60%가 되는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오거나 그렇게 좋은 비즈니스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인공지능 관련 지수들은 한 번 한 번 시험 무대에 이제 서는 건데, 그런 압도적인 굉장히 이례적인 이익 성장이 지속이 될 거다라고 믿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건 또 과한 기대 같아요. 시장의 기대치가 자연적으로 또 눈높이가 상향 조정되고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지금 정도에서 예컨대 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뭐 올해 많이 낮추지 못할 거란 건 시장도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정도에서 이제 금리가 움직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주식시장도 그럭저럭 받아들일 것 같은데, 미국의 10년물이 지금 한 4.4% 하고 있죠. 이게 예컨대 뭐 5%로 근접한다 그러면 또 시장은 또 금리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초연하기는 힘들 거기 때문에, 역시 뭐 AI 산업 자체의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금리도 뭔가 더 올라가면 좀 부담이 되는 임계치까지 와 있다라는 것도 같이 살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이익 성장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 결국 금리 인하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애플이 뭐 간밤에 7%대 상승 보이긴 했지만 엔비디아의 뭐 증시 주도권을 최근에 다소 내준 모양새고요. 시총 순위 경쟁도 뭐 당분간 볼만하겠는데 애플과 이 엔비디아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참 뭐 두 회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네. 사업의 구조는 저는 엔비디아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저는 지금 AI 산업이 19세기 미국 서부의 골드러시와 좀 유사한 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신산업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쏠림이 있게 되는 거죠. 네. 사람과 물적 자원 그런 것들이 쏠리게 되는데, 19세기의 그 골드러시, 그 금광 채굴 사업은 본질적으로 벤처였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지만 서부까지 갔다가 빈털털이 된 사람도 많았는데요. 근데 거기서 돈 번 사람들은 청바지 파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인부들에게 팔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새벽에 애플이 뭐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거 인공지능을 탑재할 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 증권사들에서는 사람들이 야, 이거 인공지능 업그레이드 되는 것 때문에 아이폰 사는 걸 더 늘릴 거야라고 했는데, 전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인공지능 자체가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돈을 받고 상용화시키는 거 성공하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비가역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그쪽에 뛰어들었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그 칩을 사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애플이 꼭 안 된다가 아니고요. 수월한 비즈니스 모델이란 관점에서 보면 골드러시 시대에 청바지 장수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이 엔비디아나 반도체 칩을 만드는 하드웨어 업체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뭐 엔비디아류의 종목들의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계측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 뭐 미국의 골드러시에 빗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상황을 보면 애플보다는 엔비디아의 비즈니스가 훨씬 유리한 국면이다라고도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뭐 지수는 2,700선 두고 좀 오르내리고 있는데, 시장이 조금 뭐 주춤한 날에도 개별 종목 중에는 뭐 이렇게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어려운 장에서도 뭐 조금 개별적으로 특수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많기는 한데요. 저는 뭐 길게 보면 한국 시장이 장기 박스권에 머물러 있지만, 지금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피 2,700포인트 레벨이 박스권의 상단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1년 여름에 장이 무너진 이후에 2,800까지 못 갔습니다. 네. 2,800을 도달해 보지 못했고, 뭐 밀리면 2,200선까지 밀리곤 했는데, 뭐 6월 들어서 주가 상승 흐름이 조금 둔화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밸류업 여러 가지 추진 이후에 올라간 주가가 잘 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좀 어느 정도는 코스피만 보면 조금 답답합니다만은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보게 되면 조금 에너지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증시도 크게 보면 미국의 다우지수와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개별 종목을 보면은 조금 뭐 에너지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뭐 감상평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종목들도 있다라고
전해주셨고요. 작년에도 센터장님께서는 올해 시장 전망하시면서 지수보다는 뭐 섹터, 업종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었는데 여전히 이런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뭐 저희들은 코스피가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시장 자체에 대한 투자보다는 그 안에서 좀 미시적인 대안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길게 보면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경제는 갇혀 있고 코스피는 갇혀 있습니다만 개별 기업은 성장이 있는 쪽은 뭔가 그래도 좀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최근에 라면 업체들, 음식료 업체들이 한국에서 대표적인 경기 방어적 업종이거든요.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 한국에서 음식료 뭐 라면이나 이런 쪽은 해외 사업을 이제 개척을 하면서 뭔가 성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은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밸류업이 추진이 되면서 뭔가 이제 주주 환원을 늘릴 수 있는 기업들도 뭐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주 주가도 좋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렇게 보면 주주 환원을 늘릴 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 미시적으로 성장이 있는 회사들의 경우는 뭐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만은 조금 뭐 꿈틀꿈틀거리는 에너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주주 환원을 늘릴 수 있거나 성장이 있는 회사, 뭐 음식료 같은 업종을 얘기해 주셨는데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최근 환율 보면은 1,300, 뭐 70원, 80원, 뭐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예전과 비교해 보면은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수급에 그렇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원달러 환율이 우리가 뭐 한 10년 주기로 보면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네. 근데 한 3년 정도 놓고 본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로 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움직이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투자자들이 좀 순치가 된 그런 환율인 것 같고요. 뭐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중국 경기가 반등을 하면서 한국이 좀 그 덕을 볼 수 있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나 대중국 무역 수지는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반도체도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어쨌든 레거시 디램 자체도 업황이 바닥을 치고 돌아서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부가적으로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시장을 뭐 갑자기 팔고 나가거나 그러기보다는 매수세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중국 경기의 반등 그리고 반도체 회복과 밸류업 기대감이 있어서 한국 시장 매수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뭐 식음료 뭐 얘기해 주셨지만 시장에서 좋은 흐름 보이긴 했는데 수출 실적도 이렇게 뛰어난 뭐 좋아지는 업종이었는데 고환율 좀 염두에 든다면 앞으로 이런 수출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환율만 높은 게 아니고 지금 뭐 엔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유로도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원화 못지않게 약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지 환율보다는 뭔가 사업에서 매출의 양이 늘어나는 그런 성장이 있는 회사들이 조금 나을 것 같고요. 환율 수혜는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과거보다는 우리가 받는 수혜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환율 수혜는 과거보다는 뭐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6월도 중순이고요. 곧 하반기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데 하반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 조언해 주실까요? 뭐 크게 뭐 증시 환경이 바뀔 것 같진 않고요. 우리가 뭐 성장이 있는 주식을 사는 거야 뭐 투자자들이 늘 해야 되는 것이고 뭔가 올해 우리 증시에서 화두가 던져지고 있는 게 밸류업이고 지배구조 개선이고 주주 환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일본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시장에서의 요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해서 기업들이 가진 태도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좀 차별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성장주를 사는 것은 늘 해야 하고 우리 증시 특히나 뭐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종목들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반기 전략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